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08년 3월에 베어스댄스가 파산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인 9월에 레이먼 브라더스가 붕괴되었는데요. 이거 마치 평행 이론처럼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이번에 9월에는 어디가 망할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곳이 찰스 슈왑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고, 물론 이렇게 과거와 정확하게 3월에 망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어디가 망하는 공식은 없지만 뭔가 신선하고, 근데 거기에 근거가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우선 저번에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에 찰스 슈왑이 그 다음으로 파산이 될 것이라고 유력하다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찰스 슈왑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때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의 채권을 찰스 슈왑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고 머니마켓 펀드로 돈을 이동시키는 와중에 찰스 슈왑에 있는 돈도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연준에서 BTFP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해주면서 은행 위기가 일단락이 되면서 찰스 슈왑도 이제 어떤 그런 소음으로부터 조용해졌는데요. 최근에 무디스와 피치와 그리고 이번에는 S&P 500에서도 미국 은행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은행 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의 70%를 중소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다가오는 만기일에 대한 부채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를 더 유예시켜주거나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현재 은행 대출 태도 지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연준이 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태도로 보면 계속 나타나는 신용 리스크들을 연준이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다가올 은행 위기에서도 이제 펀딩 프로그램을 좀 이름을 바꿔서 또 이제 양적 완화식으로 돈을 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찰스 슈알 보면 이제 토탈 에셋이 3,500억 달러가 있거든요. 예금은 현재 3,259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출인데, 찰스 슈압이 곧 상환해야 하는 단기 FHLB 대출이 총 자기 자본의 130%라고 하죠. 이미 총 자산보다 넘어선 금액을 대출 상환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만기일은 언젠지 모르겠으나 올해 하반기 중에 단기로 끝나는 빚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찰스 슈왑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직원들을 자르고 있고 많은 지점들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찰스 슈왑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무실을 닫으면서 5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부채 상환 만기일 상황에서 발버둥 치는 찰스 슈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장중에 주가가 한 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4.95%로 장마감을 했죠. 그래도 저는 찰스 슈왑이 망할 것 같진 않고, 2분기에 발표에 의하면 찰스 슈왑은 4,77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4,500억 정도의 빚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지속되는 예금 인출은 지속되고 있고 연준의 고금리는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초단기채로 이루어진 MLF로 자금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리될 은행들은 계속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로 지나가면서 좀 봐야 할 것은 유가인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속적인 감산으로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WTI 기준으로 이제 78불로 지금 현재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가가 높이 치솟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게 90불이나 100불까지도 바라보는 어떤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전망이 여전히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유가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소인데 80불을 뚫고 이제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침체 요소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침체는 생각보다 원자재 디플레이션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이제 원자재 등은 지속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렇게 중국 내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생필품을 제외한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스포츠용품 회사 딕스 주가는 24%를 하락했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14%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임의 소비재 지출을 줄이는 반면에 식품과 기타 필수품에 대한 구매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생필품에 대한 가격 증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지출을 할 여유가 없고, 고금리로 인한 어떤 빚을 청산하는 이제 대출을 계속 갚아가는 미국 국민들의 어떤 지갑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은 낮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더 이제 강하게 하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리치몬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키는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검토를 하겠죠. 물론 무조건 할 텐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노동시장이나 물가지표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예단하지 말라고 시장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겁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죠. 아마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부채 만기를 도래하는 중소은행들이 점점 목이 조여올 것이고 5.5%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에 침투되는 이 파워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간밤에 장기물 금리는 하락으로 마감했고 4.3%를 넘어가긴 했지만 그 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으로 10년물 기준금리는 4.232%로 훨씬 낮아지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어쨌거나 한 주 다들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또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